매일 밤 불량배들은 한국인 바텐더에게 공짜 술을 요구하고 모욕을 퍼붓고 아무 말 없이 복종하라며 강요했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의 가족에게 남은 단 한 가지를 짓밟은 순간 10년간 지켜온 침묵과 비폭력의 맹세는 영원히 깨졌다. 이것은 소라의 이야기다. 소라는 더 quiet corner, the quiet corner 라는 작은 바를 운영했다. 잊힌 마을의 조용한 안식처이자 세상과 거리를 둔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프랭키의 일당은 그녀를 만만하게 봤다. 겁 많고 순한 외국인이라 생각하며 괴롭히고 협박하고 이용하려 했다. 그들은 몰랐다. 절제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곧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프랭키의 오만이 이기게 두지 마세요. 누구든 어디서 왔든 존중받고 평화롭게 자신의 일을 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불량배의 편에 서는 사람만이 누르지 않을 테니까요. 더 quiet corner, the quiet corner. 의 공기는 언제나 묘하게 무거웠다. 식어버린 맥주, 담배 연기, 그리고 어디에도 갈 곳 없는 남자들의 억눌린 폭력이 뒤섞인 두꺼운 담요 같았다. 잊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 그것이 이곳의 주인, 솔에게는 완벽하게 어울렸다. 20대 후반의 소라는 낡은 참나무 바 뒤에서 부드럽고 절제된 동작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손끝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그 속에 번개 같은 속도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언뜻 보기엔 그저 조용하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한국인 여성일 뿐이었다. 지금의 삶은 평범함을 좇는 끝없는 여정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안전한 닷, 그것이 그녀가 원한 전부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언제나 단골 손님들에게 빼앗겼다. 밤마다 싸구려 향수 냄새와 함께 큰 목소리들이 밀려들었다. 프랭키 일당이었다. 프랭키는 몸집은 작았지만 자존심은 터무니없이 컸다. 그는 항상 두 개의 거대한 그림자를 데리고 다녔다. 침묵 속에 잔혹함을 숨긴 러, 그리고 시끄럽게 웃으며 소라를 소유하듯 바라보는 비니. 오늘 밤 그들의 괴롭힘은 앉기도 전에 시작됐다. 봐라, 닌자가 돌아왔네. 프랭키가 발을 세게 내리치자 얼음이 튀었다. 또 이국적인 동양의 밤이네, 그렇지? 소라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잔을 닦던 손을 멈추고 프랭키 앞에 코스터를 놓았다. 뭐 드릴까요, 프랭키? 음악 소리에 묻힐 정도로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일단 한 잔씩 돌려. 그리고 그 무표정 좀 치워봐. 비니가 비웃듯 말했다. 예쁜 얼굴이 미소 하나 지으면 술맛이 훨씬 나아지거든. 러는 아무 말 없이 바스투를 움켜쥐었다. 그의 손가락 아래서 나무가 금세라도 부서질 듯 삐걱거렸다. 그들의 모욕은 일종의 의식이었다. 우선 그녀의 직업을 비하하며 공짜 술을 요구하고 이내 그녀의 인종으로 넘어갔다. 야, 소라, 그 김치 같은 거 있냐? 아니면 맨날 쌀술만 마시냐? 프랭키가 큰 소리로 비웃었다. 소라는 묵묵히 미국산 라이트 맥주를 건넸다. 그는 한 모금 들이킨 뒤 일부러 다시 병 안에 뱉었다. 탁 하고 젖은 소리가 났다. 아직 미국 물 좀 덜 먹었나 보네. 어디서 배운 거야, 꼬마야? 서울?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인내심을 서서히 깎아내렸다. 움직이고 싶었다. 공격하고 싶었다. 마지막 라운드의 회심의 발차기로 이 폭력을 단숨에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이미 닦여있는 카운터를 다시 닦았다. 그 단조롭고 반복적인 동작이 그녀의 명상이었고 그녀가 지켜온 비폭력의 맹세였다. 그녀는 관중의 함성을 기억했다. 금메달의 눈부신 빛을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치욕의 시간을. 그때의 삶은 공격을 요구했다. 지금의 삶은 침묵을 요구했다. 그러나 오늘 밤 그 위협은 말뿐이 아니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문을 닫으려던 소라 앞에 프랭키가 남아 있었다. 이봐, 장사가 별로라던데? 그가 비릿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내가 좀 도와줄까? 내 안전도 챙겨줄 수 있고 말이야. 이런 데는 말이지 장사 잘못하면 창문 하나 깨지는 순간 끝이야. 그의 숨결은 술과 땀 냄새로 짙었다. 그 말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소라는 잠시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차갑고 고요한 눈빛, 단 1초도 안 되는 정적,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잔을 정리했다.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아직은 부서지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 속에는 이미 폭풍의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프랭키의 은근한 협박이 더 quiet corner, the quiet corner의 공기 속에 스며든 뒤로 그 기억은 소라의 일상의 새로운 배경 소음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집중한 채 잔을 닦았지만 그 손끝에는 전과 다른 긴장이 서려 있었다. 절제라 여겼던 침착함은 이제 약함으로 오해받고 있었다. 프랭키는 기다릴 만큼 신중하지 않았다. 이틀 후 그는 다시 바 앞에 섰다. 이번엔 웃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비즈니스 톤으로 말을 꺼냈다. 보호비다. 그가 구겨진 냅킨을 카운터 위로 밀었다. 그 위엔 터무니없이 높은 주간 금액이 휘갈겨 적혀 있었다. 이봐, 괜찮은 곳이잖아. 안 좋은 일 생기면 안 되지 않겠어? 우린 그냥 다른 범죄자들이 들이닥치지 않게 지켜주는 거야. 창문 하나 매일 새로 바꾸면 수익이 훨씬 줄 테니까. 소라는 아무 말 없이 냅킨 위를 닦았다. 천이 구겨진 종이 위를 지나가며 기름기 섞인 자국만 남겼다. 보호는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리고 그런 돈 없어요. 그럼 만들어. 프랭키의 말투가 순간적으로 터져나왔다. 억눌렀던 분노가 드러났고 그는 양옆에 선 레오와 비니를 흘깃 쳐다봤다. 금요일에 다시 올 거다. 돈 준비해놔. 그녀의 거절은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다음 날 밤 그들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파괴를 택했다. 그들은 창고, 구석, 아무도 모를 곳에 걸려있던 소라의 할아버지 목각 탈을 찾아냈다. 투박하면서도 아름다운 그 탈은 세월의 다른 미소를 간직한 유일한 유산이었다. 그녀가 떠나온 태권도의 세계와 처음으로 균형을 가르쳐준 스승의 상징이었다. 소라가 발견했을 때 그 탈은 바닥에 처참히 부서져 있었다. 단순히 금이 간 게 아니었다. 누군가 무겁고 단단한 부츠로 수차례 짓밟아 소중한 나무가 완전히 부서져 나무 조각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먼지와 낡은 나무 냄새가 폐속으로 들어왔다. 숨이 잠시 멎었다. 그녀가 느낀 건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피마처럼 입안에서 쇠맛이 느껴질 만큼 순수하고 낯선 감정. 하얗게 번뜩이는 불길 같은 분노였다. 다음 날 밤 그들의 메시지는 더욱 명확해졌다. 뒤쪽 문에 걸린 자물쇠가 부서졌고 사무실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술을 훔쳐간 것도 아니었다. 얼음 봉지를 찢고 시럽병을 깨뜨리고 작은 책상을 뒤집어 놓았다. 그들의 목적은 약탈이 아니라 파괴였다. 그녀가 뒤늦게 현장을 정리하려 했을 때 금전 등록기는 멀쩡했지만 마룻바닥 밑에 숨겨둔 운영 자금이 사라져 있었다. 소라는 축축하고 끈적한 잔해 속에 혼자 서 있었다. 할아버지 탈이 부서질 때 들렸던 소리가 지금 자신의 익명성이 깨지는 듯 메아리 쳤다. 조용히 살고 싶었던 그 바텐더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궁지에 몰렸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움직이고 싶은 절박한 충동 때문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 인내의 문턱이 닫혀가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소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엉망이 된 사무실을 치우는 건 프랭키 일당의 몫이 되었다. 그중 막내이자 가장 조용한 멤버, 마르코가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를 건네받았다. 그는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단지
명령에 복종할 만큼 약할 뿐이었다. 마르코는 깨진 유리 조각과 끈적한 시럽을 쓸어 담으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파괴의 흔적을 마주하는 게 불편했다. 책상 밑을 쓸던 중 손끝에 단단한 종이 한 장이 걸렸다. 두꺼운 카드지 같은 질감이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펼쳤다. 빛이 바래고 구겨진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소라가 있었다. 겨우 18살.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채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그 표정에는 놀라울 만큼의 집중과 거의 두려울 정도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커다란 금메달이 걸려 있었다. 마르코는 그 사진 속 냉정한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가 알고 있던 조용한 바텐더의 모습과 도저히 겹쳐지지 않았다. 청소는 잊혔다. 그날 오후 좁은 아파트로 돌아온 마르코는 노트북을 켰다. 기본 이미지 검색부터 시작했다. 이내 낯선 한글 단어들을 조합해 외국 스포츠 기록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흔적은 희미했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듯 했다. 그러다 깊은 밤, 그는 낯선 유튜브 영상 하나를 발견했다. 10여 년 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영상이었다.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철학 선수권 대회 The Iron Crane Competition. 마르코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낡고 흐릿한 화면 속에서 폭풍처럼 움직이는 한 여자가 있었다. 젊은 소라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했다. 발차기마다 공기가 갈라졌다. 집중에 사로잡힌 눈빛, 그녀의 다리는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상대의 방어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완벽한 뒤후려차기. 심판의 손이 들리며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소라는 매트 위에 쓰러졌다. 무릎을 감싸 쥔 채 고통에 찬 비명을 삼켰다. 승리와 동시에 찾아온 경력의 종말. 마르코는 숨을 죽인 채 기사를 읽었다. 형편없는 번역이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그녀의 기술은 단순한 힘이 아닌 정신 집중과 절제에서 비롯된 냉혹한 효율성. 소라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훈련된 무기였다. 그리고 그런 그녀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었다. 마르코는 몸서리를 쳤다. 그들은 단순히 조용한 외국 여자를 건드린 게 아니었다. 은퇴를 강요당한 맹독의 전사를 자극한 것이었다. 그는 서둘러 프랭키를 찾아갔다. 당구장 앞에서 프랭키는 술 기운에 취해 있었다. 프랭키, 제발 들어봐. 그 바텐더 건드리면 안 돼. 마르코가 다급히 말했다.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다. 이 여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금메달리스트야, 진짜야. 프랭키는 화면을 힐끗 보고 코웃음을 쳤다. 허접한 인터넷 얘기지 뭐. 이 동네에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놈이 몇인데 그 여자 물 젖은 종이 한 장도 못 찢을 걸. 겁이 많으니까 조용한 거야, 마르코. 그의 눈엔 자만과 술 기운이 뒤섞여 있었다. 금요일에 돈 안 내면 끝이야. 그게 전부야. 마르코는 핸드폰을 닫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멀리 바의 불빛을 바라봤다. 프랭키는 경고를 무시한 게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확정지었다. 소라는 분노로 싸우는 게 아니었다. 그녀의 무기는 언제나 절제였다. 그리고 이제 그 절제가 끊어지려 하고 있었다. 프랭키는 예정된 금요일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만에 빠져 허우적대는 남자였다. 마르코의 두려운 눈빛과 소라의 계속된 침묵은 그의 안에서 부패한 욕망으로 변했다. 이 도시에서 자신이 누군가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그는 큰 소리로 확실한 승리를 원했다. 뭘 기다려? 그는 싼 위스키를 한 잔 털어 넣으며 비웃었다. 가자. 그 조용한 인형한테 누가 이 동네 주인인지 보여주자고. 그들은 소라가 문을 잠근 지 정확히 2분 뒤 The Quiet Corner, The Quiet Corner로 돌아왔다. 노크 따윈 없었다. 러의 거대한 어깨가 뒷문을 들이받자 부서진 자물쇠가 쾅 소리와 함께 문틀째 떨어져 나갔다.
그 폭력적인 소음은 바 안의 정적을 산산이 찢었다. 소라는 바 뒤에서 하루의 마지막 정산을 하고 있었다. 놀라지도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문간을 가득 메운 세 남자를 바라봤다. 납파이프를 든 프랭키, 그리고 그 옆에 선 거대한 체구의 레오와 비니. 떠났어야 했어요. 소라의 목소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피로감만을 담고 있었다. 프랭키는 짧고 사악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너무 늦었지.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소라. 존중의 문제야. 그리고 침묵. 누가 너의 주인인지 배워야겠지. 그는 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다. 대신 거칠게 그녀의 목을 움켜쥐려 덤벼들었다. 그 의도는 분명했다. 그녀를 육체적으로 굴복시켜 완전히 지배하려는 것. 그 순간 소라 안에 억눌려 있던 수년의 에너지가 폭발했다. 눈에 보이는 긴장 해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발이었다. 그녀의 태권도는 화려한 시범이 아니라 기술이 순수한 효율로 증류된 냉혹한 전투 기술이었다. 빛이 그녀 주변에서 휘어지는 듯 했다. 프랭키의 손이 닿기도 전에 소라는 옆으로 이동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미세하고 부드러워 눈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었다. 오른팔이 단단히 굳어 그의 팔을 비껴내고 왼손이 번개처럼 짧게 정확히 중간신경을 겨냥해 찔러 들어갔다. 프랭키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다. 나파이프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지고 그의 팔 전체가 마비되었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런은 리더가 무너지는 걸 보고 포효했다. 그는 거대한 몸으로 달려들며 무식한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소라는 이미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힘을 그대로 이용했다. 팔의 궤도 안쪽으로 파고들며 팔꿈치로 갈비뼈 밑을 정확히 찔렀고 곧바로 허리 아래로 깊숙한 킥을 꽂았다. 그건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해부학적 정확성이었다. 러의 다리가 풀리며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비니가 놀라 허리춤에서 칼을 꺼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소라는 이미 최고 단계의 훈련 모드에 돌입해 있었다. 비니의 손이 칼을 빼내기도 전에 그녀의 발이 그의 발등 위로 떨어졌다. 날카로운 수직 압박이 작고 약한 족근골을 정확히 짓눌렀다. 비니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소라의 손날이 그의 손목을 내리쳤다. 칼은 쾅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모든 게 다시 조용해졌다. 소라는 숨이 고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흥분하지도 않았다. 그저 정확하고 냉정하게 일 처리를 마쳤을 뿐이었다. 그 짧고 어두운 싸움은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세 남자는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무장 해제되고 움직이지 못한 채 각자의 고통을 움켜쥐며 떨고 있었다. 그들은 맞은 게 아니라 공포에 압도당한 것이었다. 눈앞에서 일어난 이 조용하고 효율적인 잔혹함을 이해할 수조차 없었다. 소라는 프랭키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불신과 고통으로 크게 뜨여 있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들이 상대했던 건 조용한 바텐더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위험한 무기였다는 것을. 바 안에 남은 충격적인 정적 속에서 소라가 건 전화는 짧고 냉정하며 필요한 절차 그대로였다. 그녀는 변호사가 아닌 지방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3명의 남자가 강도로 침입했지만 제압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프랭키와 그의 부하들은 쓰러진 그대로의 상태였다. 무장 해제되고 고통에 굴복한 채 완전히 굴욕당한 모습. 소라는 여전히 바 뒤에 서 있었다.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지만 얼굴에는 먼지와 땀에 희미한 막이 덮여 있었다. 그녀는 증거를 차분히 내밀었다. 뜯겨나간 자물쇠와 부서진 뒷문, 뒤엉킨 사무실, 부러진 나파이프, 그리고 비니가 떨어뜨린 칼. 세 남자가 휘두른 무기의 위협성과 폭력의 정도를 고려해 경찰은
소라의 행동이 명백한 정당 방위였다고 결론지었다. 남자들은 들것과 수갑에 묶인 채 실려나갔다. 그들이 바 안에서 남긴 마지막 소리는 고통스러운 신음뿐이었다. 다음 날, 이 사건은 공식 뉴스에선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프랭키 패거리의 굴욕 어린 속삭임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들의 수치심은 세상 어떤 언론보다 빠르고 정확한 소문통이었다. 소문은 과장되고 왜곡되며 새로운 전설을 만들었다. 뱀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트럭보다 세게 때린다. 그들은 그렇게 조용한 한국인 바텐더의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날 소라는 하루 종일 청소와 수리에 몰두했다. 그 작은 반은 그녀에게 성소였다. 그녀는 반드시 그 공간을 되찾아야 했다. 그날 저녁 더 콰이어트 코너, The Quiet Corner가 다시 문을 열었다. 손님은 거의 없었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짓누르는 두려움의 정적 대신 깊고 묵직한 존중의 침묵이 그 자리를 채웠다. 드문드문 들어오는 손님들은 조용히 주문했고 예의 바르게 말을 걸었다. 공짜 술을 요구하는 사람도,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그녀의 출신이나 조용한 태도에 대해 떠드는 사람도 없었다. 소라는 여전히 말이 적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침착하고 묵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익명성은 사라졌다. 그 대신 훨씬 더 귀하고 오래가는 것을 얻었다. 그녀는 돈을 번 게 아니었다. 거리에 절대적인 존경심을 얻은 것이었다. 그녀의 성소는 이제 자물쇠가 아닌 건드려서는 안 될 여자라는 명성으로 지켜졌다. 소라는 자신을 위해 소주 한 잔을 따랐다. 잔을 들며 조용히 건배했다. 부서진 가면에게 그리고 새로 시작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평화에 그녀는 그 술을 천천히 단호하게 마셨다. 자, 지금 구독하세요. 그저 정의가 일어나는 걸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 정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